김성규입니다. 저는 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에서 한 14년 정도 공부했고 나와서 강의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한 18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나름대로 정리도 좀 필요할 거고 특히 우리 우리 보험 설계사들의 보통 한 생명보험이 한 2만 명 됐다가 지금 한 8만 명, 손해보험이 한 12만 명 되는데 제 책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교재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경제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와 인사이트. 이거 한번 보시죠. 너무 딱딱하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는 욕망의 표준화라고 그래가지고 40살만 되면 사람들의 꿈이 똑같아진답니다. 다 재테크하고 노후 준비라는 거죠. 그다음 50대가 되면 서울대 나오신 분하고 중졸하고 생각이 똑같다, 지식이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60대가 되면 미스코리아하고 식당 아줌마하고 얼굴이 똑같다. 70대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고 하고요. 80대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뭐 먹는 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90대는 죽으나 사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44살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중위 연령은 54살.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은 55세부터 저축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될까요? 자식 교육하고 결혼 자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5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시작돼가지고 국민연금 받기 한 10년까지가 완전히 지옥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기를 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역은 간병지용역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55세가 부모님 나이가 이제 85세시거든요. 85세부터 인지기능장애가 52.5%입니다. 치매 아니면 간병 상태에서 요양병원이 막 늘어나고 있죠. 노치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55세에서 부모님이 들어간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간병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형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갑자기 세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하니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해하시라고 나온 거고,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뇨 간질환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치매와 파킨슨병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5세 이후는 31.5%가 인지기능 장애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언제부터 왔느냐? 60부터 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60 아버지를 20대 젊은이가 굶기고 학대해서 냉장고에서 장례식 치를 돈 따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60대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50대가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야 그게 뭐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임이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50대가 모이면 간병 우울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이면 그 코에다가 삽관해가지고 목에다가 그래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눈물 역신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다고. 옛날에는 승진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 얘기 그거고요. 이 친구가 아버지 왜 못했냐면은 비정규직으로, 아버지가 치매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현재 직장생활 못하고 그 노동력이 간병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8개 요양병원 중에서 1명 정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병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원 하다가 이제 15만 원 올라갔습니다. 중국 동포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게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철에 그 있잖아. 그게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스크린도어.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게 자사주가 많답니다. 앞으로 굉장히 폭증할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많고. 근데 이제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자식이 취직을 하게 된 부모가 피부양자로 이렇게 얹힐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임대소득 10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집 한 채만 있어도 건보료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20만 원, 30만 원 내신 분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집은 두 채인데 소득은 없는 분, 있는 돈 가지고 뺏어 쓸 수 있는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 정부가 이걸 좀 더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만나보면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다 이런 사람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이게 뭐죠? 국민연금입니다. 건보리 28만 원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전국 65세 이상자를 다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는 다 들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환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처맞기 전까지. 지금 이게 한 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맞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앞에 이념이 어딨냐.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이념입니다. 내 돈을 뺏어가면 전부 적이고 원수고 이렇게 보는 거죠. 빚 없이 사는 걸 잘하는가. 제 조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하 단칸방 살 때 결혼하자마자 집을 계속 2년마다 뻥튀기 하다가 잠실에 레이크 팰리스를 샀어요. 자, 어떤 34평을 샀습니다. 2018년에 시세가 16억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올랐냐면 26억까지 올해 연초까지 올라 있었다 이거죠. 지금 4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유세, 종부세마다 일단 1,000만 원 일단 물고 있고요. 8억의 대출이 뱅크 샐러드를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금리가 5%만 되더라도 예금 이자가 5%도 높은 건데 대출 이자가 5% 이거 앞으로 7%에서 10% 갈 겁니다. 5%만 되더라도 58, 40, 4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원금까지 분할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 1억 연봉이지만 세금 빼면 한 6천밖에 안 돼요. 세금하고 여러 가지 부가 빼면은 그러면 이제 한 2천만 원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잠실 롯데월드 옆에 살지만은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완전히 그 디레버리징이 시작되고 있고 주택담보대 그 금리가 8% 돌파했다. 이게 언제 일이냐면 2007년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 잘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때 자살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아이브 조인스랜드라는 데서 젊은 20, 30대가 5만 명이 아기금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평균 3채 갖고 있어요. 주택 투기는 50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2030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8%만 돌파해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자 이제 현재 외환이 지금 굉장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IMF 경고치는 9,3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4,300억 원인데 3월에서 5월까지 235억 달러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IMF 처음 빌려왔던 게 153억 달러고요. 총 500달러인데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어저께 0.5% 올렸죠. 사실 더 올렸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IMF 때는 1,580원대입니다. 요만큼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미 IMF고 지금이 IMF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 사람들, 수입하는 애들 지금 답이 없어요. 다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올 초에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얘기한 거 신문 자료를 봤더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GDP 대비 28%다 적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현금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가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미국 국채라든가 이걸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상당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중국의 수출로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국 된다? 네, 맞습니다. 최병희 교수가 또 얘기했죠. 중국 빼면 10년 전 적자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86%가 흑자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을 제외하면 계속 적자했다 이거예요. 거기다 러시아는 지금 네온의 반도체 들어가는 네온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달 국내 반도체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못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굉장히 수요처인데도 지금 이 정부가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을 잃거나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게 98년도 뉴스입니다. 이게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IMF 사태. 자, 우리 요 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약 4년 정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냐? 2025년 정도 돼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결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터널에 갇혀 있게 됐다. 자, 그리고 어저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말씀했듯이 지금 파산 위험이 높은 50개 국가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지금 한국은행의 일은 다 쉬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 경제 복합 위기, 위기가 한두 가지 여러 개가 겹쳤다. 그래서 지금 IMF 더 심한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7%면 30대 아파트 구입자가 소득의 70%를 월 300만 원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은 순이익이 3%랍니다. 금리가 3%만 대출만 넘어서면 일단 다 적자예요. 그렇지 않아도 25% 정도가 적자인데, 그러니까 적자이면 구조조정이 저절로 들어간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가 양산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파트 대출 하게 된 은행도 무너진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산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무너지고, 내리면 외환위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요 백척간대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사상 첫 기준금리 0.5%를 인상을 했지요. 그래서 인상하니까 예금금리를 0.9% 올렸고요. 자, 근데 미국이 이제 7월 25일인가요? 1%를 인상합니다. 이걸 전보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금리 역전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외환이 막 빠져나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있는 흑자 여부인데 지금 중국한테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디스랑 S&P에서는 신용 등급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신용 등급을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왜 적자냐? 원자재 가격이 일단 급등했고요. 이걸 중국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순대외 금융자산이 있다. 글쎄요. 외국도 어려워지는데 또 빚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좀 빨라도 괜찮습니까? 예. 가계 대출금리가 4% 턱밑 4월인데요. 자,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보죠. 지금 7월 아닙니까? 자, 기준금리가 2.25%고 예금금리가 3%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평균 예대 금리 차가 2% 정도를 잡는다면 무조건 플러스하면 주담대 금리는 5%입니다. 신용대출은 여기보다 하나 더 올라갔지요. 이거를 지금 금감원장이 막으니까 신용대출을 막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0월 연말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9에서 10%까지 가면 그냥 금리가 파산한 가정이 기업체하고 속출할 것이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출을 누가 갖고 변동금리를 80%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갖고 있더라도 올해 말 지나면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됐다. 자, 실제로 신용대출을 팍팍 올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1등급 900점 초과되는 분은 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려가면서 금리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 요즘에 토스뱅크를 많이 이용하죠. 왜 그럴까요?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까 제2금융권이나 인터넷 은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보험회사도 대출을 해주죠. 예, 손해보험 보세요. 7.8가 평균이고요. 저축은행 일부 이자입니다. 그다음 캐피탈 뭐 난리 났죠. 자, 뭐 이런 한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은 10명 중 4명은 여러 이중 채무자, 신용 대출도 있기 때문에 금리 평균을 따지면 어마어마하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이 206%. 아, 이거 심각하죠. 내가 한 2년간 모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도시 근로자 평균 가처분이 419만 원인데 이 중에서 금리 4%일 때는 45%, 7%가 넘은 소득이 62%를 전부 다 이자로 물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작년까지 주택이 오르면서 그렇게까지 영끌하고 언론을 부채질하고 했던 것들은 이 미친 짓을 광란의 도가니를 그 정권도 바뀌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 DSR 제도 3단계 조치입니다. 대출 1억을 넘으면 이제 DSR 40%, 연봉이 5천만 원이랑 5, 4, 20, 2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1년에 갚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만 10년짜리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출 연장하더라도 한 2억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6억에서 7억을 받으시면 어떡하라니? 갚아야 돼요. 아니면 이제 폭등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자 3분의 1 뭐 그렇고요. 그 DSR이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자기 소득 대비로 해서 원리금을 갚으라는 얘기라는 얘기인데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전세 대출 이런 거 좀 봐주죠. 예, 벌써 이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역전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들 금리 상단 6%고요. 수요자 절반은 2030. 얘네들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다음 젊은 층은 영끌도 모자라 퇴직연금까지 끌었었어. 희한하게 퇴직연금은 전부 다 해약하면 1,000만 원, 1,500밖에 없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연금으로 못 씁니다. 이것도 다 깼다는 얘기고요. 30대 퇴직연금, 다 주택 구입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인퇴하다가. 그 다음 MZ세대 투자자 3명 중 1명 암호화폐에서 투자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장 인구의 10%. 500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한 사람이 없고 어디서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요. 88% 주식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를 세배수로 해서 주식 투자하신 분 있죠.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보험금을 1억을 땄습니다. 많이 탔죠. 그 중에 5천만 원을 주식에다 반대 매매 들어와서 꼬라 박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암 환자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겁니다. 왜?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암이에요. 코인으로 2억 5천만 원 날렸으니까 서초동에 원래 팬이 뭡니까? 이거 전부 다 파산 신청하러 몰리고 있다. 이게 우리 현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블룸버그에서는 전 세계 부동산이 거품 붕괴가 조짐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왜 자꾸 낙폭이 크냐? 반대 매매. 다 빚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4년에나 인플레 진정 요만했다. 제가 말한 건 거의 비슷한. 이게 IMF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낮은 이자를 물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만 연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7에서 19%의 은행은 충당금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은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위스 바젤에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맞추지 못하면 지급결제가 안 되고 그냥 퇴출돼 버려요. 전체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이걸 맞출 수밖에 없는데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대출 받은 사람에게 가산금리를 매겨버려요. 원래는 5%지만 얘는 한 7%, 8%, 10% 때려버렸다. 이게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면 고정돼가지고 금리가 안정폭등해 보겠죠. 그리고 채권 주심으로 들어가는 단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을 15억에 샀는데 집값은 7억 5천원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올랐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채비율 상승했으니까 너 금리 올려줘.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가전제품 파는 당근이라고 아시죠? 당근이 지금 엄청나게 특히 강남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건 대차 대조표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옷도 기어 입고 이런 세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들어옵니다. 쿠팡이 이제는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신 전문 업체로 바뀔 거예요. 그동안에 물건 손해보면 팔았던 거를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서 전부 다 이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금융체제 안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중금리 대출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저소득의 시대가 열렸고 이제 강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근데 도피는커녕 은행은요 만기 연장 안 돼요. 추가 대출 안 돼요. 그리고 은행은 배당금 잔치 벌이고 있다. 평균 연봉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에 특히 대박 났고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역전세나 경매 자살, 가계 파산이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의 빅스텝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들어가면 내년이 더 문제고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12개월 뒤에 이제 폭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비 자부담 하라 그러죠? 각종 전기요금, 가스 인상, 앞으로 건강보험부터 인상 앞두고 있고요. 둔촌 주공 사태 아시죠? 예, 집을 져야 되는데 이제 대출 받아 졌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더 내라. 가구당 1억 2천씩. 그렇게 못 내겠다 그러니까 크레인을 뭐죠? 다 빼버렸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건설 현장 올스톱 어저께부터 올스톱 됐고요. 지금 중도금 내고도 올 하반기엔 청약 포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자도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새로운 시스템을 바젤 3 체제라 그래. 이거는 국제적으로 BIS 비율을 14.52%를 맞춰야 되고요. 은행은.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반영해 버려요. 그래서 금리를 확 올립니다. 그걸 가상금리를 올리게 되죠. 이자 생각보다 더 폭등합니다.